자, 전기차 EV. 그때도 노사장이 전기차는 2023년에 많은 제조사에서 많은 차들이 나오니까 이때 차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2025년에 차를 사라. 전기차는 이때 사는 게 좋다라고 노사장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 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 어떤 유튜버는 지금 전기차를 사라는데 지금 보조금이 최고로 많이 나오고 앞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데 왜 노사장은 자꾸 지금 사면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지금 사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제조사들이 한참 답습을 해야 되는 시기고 한참 제조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뭐 실력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왜 지금 만든 차를 왜 사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니까 사라. 그럼 지금은 보조금을 줬고 나중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럼 사람들이 2, 3년 전에는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보조금 안 주면 사요? 그때 되면 차값이 내려가겠죠. 보조금을 안 줘도 될 만큼 어떤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져 갖고 왜 보조금을 줍니까? 차값이 지금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을 주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자, 현대자동차의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언제 나왔냐? 제가 말한 대로 1세대의 현대자동차의 eGMP 플랫폼은 2020년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생산 보급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엘렉트릭 글로벌 모듈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를 한 단계 개선, 요게 이제 2020년에 나왔던 현대자동차가 자랑했던 아이오닉5와 기아자동차의 EV6에 들어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에요. 이를 한 단계 개선한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가 개발 중에 있고요. 개발 완료 시점 2025년 이때 아마 나오는 차들에 적용될 것으로 기사 내용을 보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렉시블 플랫폼. 플렉시블. 중요하죠. 유연하다 뭐 이런 뜻으로 아마 쓴 것 같은데 유연하게 여러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1세대를 만들 때도 뭐 늘렸다 줄였다 뭐 큰 차를 위에 옮겼다 멀다 해서 다 변형된다고 했는데 2세대는 플렉시블이래. 1세대 때는 스케이트보드라고 해가지고 보드를 두고 좌우로 앞뒤로 늘어나고 위아래를 뭘 옮겨갖고 뭐 트럭도 되고 SUV도 되고 세단도 되고 쿠페도 된다 했는데 그렇게 변하는 것과 플렉시블 플랫폼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이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플렉시블 플랫폼이 2025년쯤 개발돼서 이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고 이 유연한 플랫폼은 효율적인 EV 제품군을 확대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두 개로 1세대 플랫폼과 2세대 플랫폼으로 나눠서 1세대와 2세대의 플랫폼을 혼용해서 차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현 아이오닉5에 비해서 현 아이오닉5가 1세대의 스케이트보드의 eGMP의 플랫폼을 쓰고 있죠. 아이오닉5에 비해서 50% 이상 개선된 주행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그리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또 무선 업데이트 OTA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노사님 그러면은 나는 지금 최근에 1세대 전기차를 1세대 eGMP 플랫폼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현대 기아 전기차를 샀는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2세대 거에는 들어가니까 내 차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들어갈까요? 근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하려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죠. 라이더니 레이더니 카메라 기술이니 뭔가의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같이 업데이트가 돼줘야지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고로 1세대의 아이오닉5 최근에 2020년에 21년에 지금 22년에 내년에 23년에 사시는 분들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제가 봤을 때는 업데이트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대신에 OTA는 모르겠는데 이 OTA도 사실 적용이 되려면 그 반도체의 메인 반도체가
통합 컨트롤 반도체가 두세 개 안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 모듈이 분리가 돼 있으면 OTA로 전체를 제어를 못 해요. 그래서 OTA를 수행을 하려면 통합 모듈 반도체 시스템을 차가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이 어떤 모듈화 반도체를 쓰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때 가서 업데이트가 되기는 저는 사실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50% 이상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 이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74kWh의 배터리를 달고 있는데 사실 유튜버들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속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 거리를 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유튜버들 보면 95km의 속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고속도로를 95km로 달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를 105km,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죠. 그리고 차들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근데 굳이 꼭 95kW로 주행을 하는 95km/h로 주행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모터와 그 다음에 감속기의 기술을 봤을 때 고성능의 모터와 고성능의 감속기가 아니라고 하면 낮은 속도에서의 효율성이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높은 속도를 자제하고 일부러 속도를 좀 낮춰서 장거리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모터와 감속기는 배터리의 용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배터리의 용량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터와 감속기가 더 많은 전기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74kW의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와 감속기에다 전력을 공급했을 때 현재 편하게 부산을 가기가 어렵죠. 90km 내외로 앞차를 살살살 따라서 겨울에 히터를 키지 않고 갔을 때 부산을 간단 말이에요. 히터를 키더라도 살살 다니면 부산을 가죠. 근데 일반 내연기관 차들처럼 추월을 하고 막 편하게 타면 부산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랬다는 건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맞춰서 400km를 가느냐가 아니라 편하게 탔을 때 350km 이상을 가기는 어렵죠. 현재 74kW 배터리를 가지고 뭐 130, 140으로 갔다 뭐 했다 이렇게 편하게 간다는 가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2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가 50% 이상 개선이 된대요. 자, 배터리를 만약에 그대로 쓰면서 50% 이상의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혁명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안에서 74kg의 배터리를 가지고 50% 이상을 더 간다라고 하면 살살 갔을 때 부산까지 간다는 차가 그러면 부산을 갔다가 대전까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혁명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혁명이 되는 거죠. 왜 노 사장이 2025년에 차를 사라고 했는지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산 차 아이오닉 5와 EV6는 약 3, 4년 뒤에 새로운 플렉시블 플랫폼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비해서 표면적으로 뭐 이게 사실화가 될지는 뭐 우선형이 약속한 바는 아닌데 기사가 나왔으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주행거리가 약 50%가 늘어날 것이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과 OTA가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지금 아이오닉 5보다 가격이 2천만 원이 오를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자, 현대차는 배터리와 모터의 표준화를 통해 에너지 밀도를 50% 이상 개선하고 배터리와 모터의 표준화를 통해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터와 감속기를 뭔가 개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배터리가 용량이 커지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다른 회사들이 지금 80kg대의 배터리를 내재하는 것으로 보아 배터리가 10kWh 정도 늘어날 것은 얼추 예상이 가능하죠. 원가는 40% 낮추고 중량도 30% 낮춘다. 자, 지금의 전기차가 약 2톤 정도 하죠. 여기서 30%를 감량한다라고 하면 600kg을 감량한다는 거예요.
자, 배터리가 신소재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배터리가 무게가 가벼워지긴 쉽지 않아요. 600kg 정도를 감량을 하려면은 뼈대에서 감량을 해야 돼요. 뼈대는 근데 감량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서스펜션도 마찬가지고 뼈대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감량을 이렇게 소재를 바꿨을 때 감량되는 퍼센트는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계산한 계산 공법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알루미늄을 쓰니까 스틸에 비해서 절반이 무게가 준다 그렇지 않아요.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그만큼의 강성과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합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또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스틸보다 가볍다 하더라도 원래 무게처럼 막 절반 가까이 가벼워지진 않아요. 그만큼의 보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2톤에 다다르는 차를 30%를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하거나 배터리에서 뭔가 기술이 혁신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600kg 가까이를 감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600kg 가까이 30%라고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 정도를 뭘로 아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카본이죠. 서스펜션과 앞쪽에 등등해서 대거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에는 카본 파이버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를 쓰지 않고는 모든 제조회사가 경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앞서가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어디가 앞서가죠? BMW. BMW가 카본 욕조 타입의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카본 터브. 카본 터브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카본 터브를 지금처럼 메인 골격을 하게 되면 가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해서 제가 봤을 때는 메인 골격은 그대로 배터리 위에 지금처럼 고강도 스틸로 일단 승객석은 만들고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프레임 골격하고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프레임 골격,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서스펜션 등을 카본으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kg 이상은 감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플러스 배터리에 대한 소재라든가 뭔가가 바뀌면 이 30%의 중량을 낮추는 건 저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을 위해 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기사가 났어요. 배터리 생산 확보 투자는 기사가 안 났고 반도체 내재화 및 차량 생산 투자도 기사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배터리의 생산 확보에 많게는 수십조, 적게는 6조에서 8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생산 설비 투자 쪽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반도체 내재화도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 폭스바겐, 테슬라, BM, 벤츠, 아우디,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브랜드, 중국에 있는 회사, 일본까지도 가는 방향이 다 같은데 현대만 다른 방향으로 가죠. 자, 이게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쪽에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계적 왕따 브랜드가 돼서 모든 제조회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약간 다른 길을 모험적으로 선택을 해보는 건지 이거는 이때 가보면 알겠죠? 2025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 공급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수치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53% 이상이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화력발전소. 53% 이상. 이게 정확한 수치가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뭐 원자력이 도는 것도 있고 뭐 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53% 이상을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탄소 배출이라든가 매연이 일반 자동차가 다니는 거 수천 수만 대가 다니는 거랑 맞먹는 그 굴뚝에서 매연이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석탄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운반과 모든 과정에서의
신재생 에너지하고는 거의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가정집에 공급되는 전기가 3kW짜리도 있고 최신의 아파트들은 5kW라고 하더라고요. 자, 5kW의 전력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냉장고 돌죠, TV 돌죠, 컴퓨터 성능 좋은 거 돌죠, 에어컨 틀죠, 드라이기 쓰고 전자레인지까지 딱 돌면 꽉 차게 5kW를 다 쓰는 거랍니다. 여기서 뭔가가 조금만 더 오버되면 차단기가 떨어진다라고 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돌아갈 때 5kW의 전기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탁탁 하고 떨어질 수가 있대요. 전기가 나가는 거죠. 집에 있는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돌리는 거는 흔하진 않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집들은 3kW가 들어온대요. 더 전기가 빨리 차단되겠죠.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5kW가 들어간다 그래요. 자, 테슬라가 됐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핏이 됐던 125kW 또는 250kW. 뭐 순간 급속으로는 현대 이핏은 뭐 400kW까지 전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집에 몇 개인가요? 125kW만 해도 50가구, 100가구, 125가구, 125가구가 풀로 내가 아까 말한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를 많이 먹는 거를 다 돌려야 돼요. 이 125kW의 급속 충전기가 가동을 했을 때 몇 분 동안? 40분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자, 250kW를 공급하는 급속 충전기는 250가구가 풀로 250가구가 더 되는 건가? 500가구인가? 500가구인가? 돌아가야 돼. 500가구. 그러면 아파트 몇 동이에요? 아파트 몇 동이 풀로 돌아야 되는 거죠. 25가구예요? 10집이면 50km니까 100집이면 100km고 10집, 25집? 그러네. 제가 산수에 좀 약해갖고 50가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웬만한 거 구형 아파트 한 동이네요. 구형 아파트 한 동. 근데 이런 전력을 공급하려면 화력발전소가 빵빵하게 돌아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력 공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차가 많아지려면 전력 공급, 그 다음에 충전 요금, 전기차에 대한 세금 방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인프라 구성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직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됐고 그 어떤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조사들이 팔고 싶어하는 전기차의 대수들이 다 공급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충전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충전 때문에 이웃끼리 쌈나겠죠. 쌈나요. 지금도 웬만한 구형 아파트들 아파트 단지 내 2개 정도 충전기 있는 곳에서는 쌈나고 그래요. 저 예전에 아우디 이트론 리뷰할 때 밤에 늦게 들어가고 충전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다고. 쌈나요. 진짜로. 그리고 친환경이냐 재생에너지가 맞느냐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전기차의 값이 과연 전기차가 지금처럼 보조금을 빵빵하게 받고 비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뭔가가 안 맞아서 정부나 어떤 단체로부터 또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화력발전 때문에 오히려 매연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좋은 이미지라든가 지원 정책이 없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거품이나 전기차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제조사의 입장이 정당성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진 않겠죠. 이게 노 사장님 이거 진짜야? 진짜는 아니지만 모든 여러분들이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의 동력원이나 10년 안에 지구의 에너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된 서적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기다려.
지금 타고 있는 차 멀쩡하니까 기다려. 지금 차 안 사면 안 바꾸면 누가 안 때리잖아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면 시장의 원리는 똑같잖아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기다리면 되지. 내가 지금 탈 차가 있는데 지금 내연기관 타면 누가 막 욕하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타면서 기다려 보라고요. 노 사장 저 새끼는 무슨 전기차를 뭐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보자고. 지금 변화하는 트렌드가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사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인 전력 공급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자리로 가겠습니다.